너네 요즘에 아프면 병원 가냐? 어, 나 예전에 되게 신기한 경험이 있었거든, 옛날에. 나 옛날에 2018년인가? 100일간의 약속 30기인가 31기 할 때인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갖고, 유튜브를, 유튜브인가 뭔가를 이렇게 보는데, 그 AI 알고리즘에 그 닥터조라는 분의 영상이 하나 떴거든?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봤어. 봤는데, 되게 재밌어. 그래서 영상을 한 3개 정도 봤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코드가 되게 잘 맞는 거야. 병원을 가지 말래. 아프면은 왜 아픈지를 알고 그거에 대한 걸 스스로 치료하려고 해야지 자꾸 병원을 가게 되면 안 된대. 그래서 뭐 개소리야. 병원 가야지. 나는 원래 감기는 키우면 병이 되고 아프면 빨리 병원을 가야 된다는 마인드 사람이었거든. 회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병원을 가지 말래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그게 있더라고. 이분의 영상에서 포인트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 고기를 썰다가 손가락이 완전히 찢어졌어. 내가 집에서 바늘로 못 구매잖아. 그럼 병원 가래. 그리고 대용이 같이 족적 근막이 완전 파열됐어. 집에서 못해. 아파. 많이 아파. 병원 가서 진통제 맞고 치료해야지. 근데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같아. 혼자서 내가 응아를 처리할 수 있는데 남한테 닦아달래. 아니 그 왜 그러냐고. 너 비대가 왜 만들어진지 모르지 니네. 스모 선수들은 손이 엉덩이에 안 단대. 그래서 비대가 나온 거래. 손이 안 단대 거기에. 그래서 비대가 만들어진 거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은 도움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웃겼던 게 그날 영상을 보고 새벽 3시였는데 페이스북에 혹시 이 사람이 있을까 하고 쳤다? 또 있는 거야. 페이스북에. 근데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으니까 내가 새벽 3시 반이면 이분은 아마 오후 한두 시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만나게 된 게 닥터조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책이 이거야. 아마 백약 출신들은 갖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야. 왜냐면 이분이 우리 그 교회에서 새벽에 운동할 때 직접 와가지고 강의한 적도 있어. 어. 근데 지금은 아마 미국에 계실 거야. 미국에 계실 거고, 이분은 약간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야. 이게 말이 되냐? 대한민국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왜 병원 가지 말래니까. 당뇨약 먹지 말래니까. 고혈압약 먹지 말래. 아, 먹지 말래. 이분은 주로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뭘 하라는 것보다 주로 하지 말래. 근데 마인드가 비슷해. 나도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냉장고에 닭가슴살을 제기는 게 아니라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지 않는 게 다이어트인 것 같아. 어. 그리고 내가 이분 때문에 난 옛날에는 내가 얘기했잖아. 살찌고 뚱뚱하면 미련하고 게으르고 그런 아이였는데 내가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한 5번 읽었나 7번 읽었나 이 책을 읽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살찐 사람들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이구나. 저 사람들 아프구나. 많이 아파. 여기 보니까 많이 아픈 애들이 많아. 조금 아픈 아이랑 많이 아픈 아이. 그렇게 구분이 돼 있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이 책을 읽어보고 우리가 만일에 이분이 한국에 오면은 한번 불러서 뭔가 강의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 검사 받기 싫어서 한국을 안 오는 PCR 검사가 싫어서 안 온대.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안 왔을 거야.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내가 강의장에 찾아갔었거든. 그래서 2년이 돼서 예전에 같이 강의도 해봤고 그런데 꼭 기회 되면 이분의 책을 봐. 너희한테 지금 중요한 건 50분 동안 죽도록 운동하는 게 아니야.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진짜 건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음식을 먹은 게 나에게 독이 돼서 내 몸에 망가뜨린 거. 직장인들한테 얘기해볼까? 니네가 지출이 많잖아. 그러면 절대 지출이 많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 너네 몸에 에너지를 갉아먹는 식단을 하는 순간 너희들은 힘이 없어. 그래서 너네 운동할 때 체력이 딸리는 아이들, 너희가 먹은 음식, 그 전에 먹은 음식이 너희 에너지를 좀 먹는 거야. 갉아먹는 거야. 어, 물을 가득 채우려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어떤 그 항아리나 어디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물을 갖다 붓는 게 아니라 깨진 데나 금간 데를 찾아서 막아야 되는 거거든. 그럼 니네가 살이 찌는 이유 중에 그 새는 부분을 잘 찾는 게 먼저야. 그리고 나서 좋은 음식을 넣어서 나쁜 애들을 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예전에 내 주변에는 조금 노는 애들이 많았거든. 근데 걔들을 다 정리하니까 좋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최근에 또 인스타 32명이었는데 12명을 잘랐어. 팔로잉에서 다 잘랐단 말이야. 서운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괜찮아. 내가 얘기했잖아. 어제 올린 글에. 나는 그리스의 넓이가 적어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시간적 여유도 없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쓸데없는 사람들하고 밥 먹고 노닥거리는 거야. 나는 그거를 정말 격렬해. 그 시간에 혼자서 책을 읽거나 혼자서 걷기를 하면 내 인생이 훨씬 풍족해.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 얘기, 그 다음에 종교 얘기 싫어해. 그거 되게 쓸데없는 짓이거든. 그 시간에 건강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으면 내 인생이 달라져.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분을 되게 연락을 좀 많이 해가지고 내가 오늘 꼭 특강을 해줄 수 없냐고 그랬는데 자기가 스케줄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안 해주면은 인연을 끊겠다고 겁을 줬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오실 거야. 아마 미국 시간이 아마 지금 5시, 4시 52분 정도 되려나? 그럴 거다. 미국이니까.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인사하고 잘 들어. 진짜 너네 이분을 만났다는 건 정말 앞으로 건강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야. 이 책이 우리나라 건강 분야에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7년인가 8년째 베스트셀러일 거야. 환자혁명. 아마 이거 리뉴얼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은 안 나왔는데 괜찮아. 이 책 진짜 괜찮아. 이 책 보면은 니네 병원비 아껴서 나중에 집을 살 수도 있을 거야. 집을. 내가 장담할게. 너네 1년에 병원비 얼마 써? 나는 거의 환자혁명 만난 이후로 병원을 가본 적이 없네. 나는 환자가 아니잖아. 나는 환자가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일에 들어오시면 반갑게 맞아주고, 왜 내가 금요일 날 운동을 시키고 싶은데 안 하냐면 그 이유가 딱 하나야.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니네가 오늘 좋은 강의를 들으면 행동을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듣고, 그리고 닥터조 선생님이 아마 운동을 정말 잘해. 이분 UFC, 그러니까 격투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선생님이거든.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이 하는 운동 미션을 몇 개 주실 거야. 한번 따라 해봐. 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닥터조 선생님. 예, 들어오셔도 돼요. 네, 역시. 안녕하세요. 오, 목소리 좋아. 소리 잘 들리세요? 소리 잘 괜찮아요? 들려요. 네, 오케이. 반갑습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일찍부터 모여가지고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일찍부터 모여서 운동하시는 여러분들이 좋긴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밤에 일찍 주무신 거죠? 혹시 밤에 주무시지 않고 잠은 모자란 대로 12시, 1시에 잤는데, 이거 아놀드 홍 대장님이랑 약속을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그러고 일어났다. 그럼 벌써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이 렛미 체인지가 다이어트 프로그램 맞나요? 살 빼는 프로그램 맞나요? 운동과 뭐 식단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맞는데, 프로그램은 이 아놀드 홍 대장님이 평생 하자 그러지 않았죠? 중간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면 내 각자마다 목표가 있을 텐데,
나는 몇 킬로그램을 뺄 것이다. 그 목표가 있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의 목표가 채워지든 거기 도달하지 못하든 어쨌든 이 프로그램은 끝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끝나게 지금 이 동안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분명히 제약이 있으실 건데 이거 끝나고 나면 너무너무 이제 나 그때 먹고 싶은 게 있어. 뭐 지금 못 먹었는데 그때 가서 먹을 거야. 이제 복수하듯이 뭐 먹을 싶은 음식이 떠오르고 막 그런 게 있나요? 예. 그런 게 만약 프로그램을 내가 이때까지만 딱 하고 끝나고 나면 나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체중도 분명히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 기간 동안에 경험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 안 하니까 몸이 훨씬 안 좋았었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잠도 더 잘 자게 되고 잠을 자고 운동을 하니까 잠을 잘 자게 되니까 다음날 살도 빠지더라. 이런 경험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체인지 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음식도 내가 그전에 막 맛있다고 먹고 싶었던 것들 지금 초반에 이걸 하는 동안에 초반에는 나 이거 며칠 동안 못 먹으니까 너무 먹고 싶어 땡긴다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났더니 나 그때 그거 다시 가서 먹어봤더니 별로 그렇게 맛이 없어. 배가 더부룩한 게 너무 느껴져. 이렇게 약간 변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네, 운동을 축구를 하는데 저희 딸이 햄버거나 이런 걸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축구팀 코치가 잘 모르니까 너는 속이 안 좋구나. 햄버거 먹으면 더부룩하다고 얘기하니까 소화를 잘못시켜 속이 안 좋구나. 이게 소화가 약하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소화가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소화가 되는 음식과 안 되는 음식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음식이 정말 사실은 먹으면은 전혀 좋지 않고 거의 뱃속에 돌덩이가 앉은 것처럼 소화가 하나도 안 되는 그 음식을 갖다가 배부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부른 것과 물론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것도 있지만 배부른 것과 소화가 안 되는 음식도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아침부터 힘들게 모이셨는데 강의를 듣는 시간은 제약이 있으니까 욕심 같아서는 정말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지만 또 우리 뇌가 이렇게 프로세스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억 운동을 앞으로 하고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기억하시면 좋을 만한 것들 네, 그런 것들만 짧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네, 그 죽어도 운동만큼은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싫다기보다 이제 너무너무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안 해봤으니까. 근데 운동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거의 대부분 운동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당뇨 환자한테 꼭 얘기하는 게 운동하라는 얘기 꼭 하거든요. 그리고 혈압 환자도 운동을 하라 그럽니다. 네, 그 말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하지만 다이어트도 그렇게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뭐 운동을 못하는 이유는 재미가 없고 이게 너무 싫으니까는 못하는 거. 몸을 움직이기가 싫어서. 쉽게 말하면 게으르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내가 다른 건 되게 부지런한데 내 일 처리하는 거 볼 때는 내 사업할 때나 뭐 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는 그 부지런을 떠는데 집안일을 할 때도 주부가 부지런을 떠는데 운동을 잠깐 15분 하는 거는 그거는 하기가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은 게으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운동이 정말 몸에 배지 않아서 하나도 재미가 없는. 재미가 없으면 15분 하기 싫어요. 그렇죠? 저도 운동을 좋아한다고 안월동 대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제가 좋아하는 운동만 좋아하지 뭐 나한테 골프를 치라 그러면 저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이 운동이 이제 안 맞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운동을 안 하고서 살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당뇨나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이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뱃살인데 그 네 가지, 그러니까 콜레스테롤까지, 당뇨, 콜레스테롤, 비만, 콜레스테롤 이렇게 네 가지 대사증후군 있는 분들 약으로 다 관리를 해주죠 병원에서. 체중만 병원에서 관리하지는 않지만 당뇨나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은 약으로 계속 꾸준하게 약물을 관리를 해요. 근데 그 관리는 치료가 아니잖아요. 원래 우리 몸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혈압도 올라간 거고 이 20살 때 괜찮았단 말이에요. 혈당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견디지 못하고 올라간 거고 하나씩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고 몸에 염증이 많아졌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거지 내가 뭐 지방이나 새우를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내가 만약에 높다 그러면은 나 엄청난 주로 회사원이에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몸에 염증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 염증을 낮추려고 특히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큰 문제가 되니까 혈관에 있는 염증을 낮추려고 혈관이 막히지 않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으면은 심장마비가 생긴다. 이것만 생각을 해서 그걸 다시 낮추려고 약을 먹이고 혈당이 높으면 우리가 심장마비나 뇌졸중이나 문제가 생기는 걸 아니까 혈당을 낮추려고 약을 먹이고 또 혈압이 높으면은 뇌졸중 터지고 심장마비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걸 혈압을 낮추려고 약을 먹이고 약으로만 컨트롤을 병원에서 해주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 안울동 대장님처럼 여러분들을 모아다가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갑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뭐 먹나 검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병원에서는 그렇게밖에 한계적으로밖에 못하는 거고.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관리해봤자 하나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이 혈압약 우리가 당뇨약을 먹고 있지만 콜레스테롤 약 먹고 있지만 뇌졸중 환자가 줄지 않았어요. 뇌출혈은 혈압을 낮춰놓으니까 뇌출혈은 줄일 수 있는데 혈압이 낮다 보니까 피가 잘 돌지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뇌경색이 늘었거든요. 뇌경색에 의한 뇌졸중은 늘어나는 바람에 뇌출혈은 늘고 뇌졸중이 늘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뇌졸중의 전체 뇌경색은 늘고 뇌 혈압은 뇌출혈은 낮아지니까 전체 뇌경색 환자 뇌졸중 환자는 하나도 안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아놀드 하는 뭐 혈압약 먹지마, 당뇨약 먹지마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책에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책에도 그렇게 적혀놓은 적 없고 제가 처방한 약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아 말씀은 감히 못 드려요. 하지만 그렇게 그 약만 먹고 안일하게 있으면 결과가 좋지는 않더라. 그걸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깨닫고 아 이렇게 계속 진료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는 선생님들이 기능약 진료를 좀 해보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거고 생활 습관이나 먹을 거나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서 내 몸에 어, 일단은 그 체중이라고 하는 다이어트 거기로 시작됐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게 몸이 정상이 되면 체중도 정상이 되는 거지 내가 억지로 막 내 몸을 혹사시켜서 체중만 딱 빼놓고 난다고 내 몸이 갑자기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랬을 때 이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하고 나 건강 버렸어, 건강을 망쳤어요. 이런 얘기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몸이 되면 체중도 정상이다. 그러면 지금 과체중인 분들은 내 몸이 뭐 정상이 아니냐 열받으실 수도 있는데 본인이 더 건강할 수 있는데 그만큼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요 프로그램이 딱 끝나는 순간까지가 아니라, 이 아놀드 홍 대장님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시고, 저랑도 교류를 많이 하시고, 기능의학 선생님들하고도 교류를 많이 하셔서, 막 무식하게 회초리로 내려치면서 채찍질하면서 운동시키는 스타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젊으면 돼요. 20대는 그렇게 몰아붙여도 돼요. 몸이 견뎌. 20대는 밤을 새고 운동 공부를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기고 밤을 새고 클럽에 가서 놀아도 우리 몸이 건지고 마약을 요즘에 젊은 애들 마약 많이 하는데 술 마시고 나면 몸이 괜찮다고. 근데 나이가 30대 후반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거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알겠다. 먹는 것도 물론 어떤 종류를 먹는 음식을 내가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 때문에 내 몸에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살이 찌고 이런 것도 알아서 이제 음식을 어떤 건 안 먹어야겠구나라고도 알 수도 있지만 또 음식을 먹는다는 게 시간대도 있잖아요. 또 좀 더 전략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몸이 좀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식단도 좀 바꾸는 게 중요한데 또 한 가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몸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면 아무것도 굶어도 살이 쪄요. 인슐린 저항성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인슐린은 내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됐든 지방이 됐든 단백질이 됐든 먹으면 걔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오죠. 근데 포도당은 가장 많이 인슐린을 필요로 하고 단백질이 그 다음 그리고 지방은 제일 조금 거의 아주 미미하게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입에 뭘 넣는 순간 인슐린은 몸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인슐린이 나오면은 그 인슐린 하는 역할이 내가 먹어서 들어온 포도당을 가지고 그걸 세포나 뇌나 장기에다가 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달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그 인슐린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가지고 또 동시에 산소를 받아야 돼요. 그 두 개를 가지고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거를 받지 못하면 음식을 못 먹어도 죽는 거, 굶어 죽는 거고, 숨을 안 쉬면 산소가 안 들어가도 죽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 수 없어서. 우리가 항상 그걸 필요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포도당이 좋다고 해서 우리 몸에 아무거나 쑥쑥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세포는 이 혈관을 통해서 뭐 이게 산소나 포도당이 전달이 될 때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라 독성도 많잖아요. 요즘 엔도크라인 독소들도 있고 호르몬도 있고 올 것들이 많으니까 얘네들을 받아들이는 데서 다 조절이 돼야 돼요.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 인슐린도 인슐린만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따로 있고 호르몬도 호르몬 수용체가 따로 있고 세로토닌 수용체 그거를 막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우울증 약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수용체가 따로 있어요. 인슐린 수용체에 이제 인슐린이 그냥 오면은 되는 게 아니라 그 포도당이 딱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이 포도당을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끌고 인슐린이 와가지고 택배기사예요. 택배기사. 우리는 포도당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세포는. 근데 택배기사가 와가지고 인슐린 수용체에 띵동 해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이렇게 딱 열어보고 인슐린이 왔구나. 인슐린, 예, 저 인슐린이에요. 서로 확인이 되면 접속을 딱 하고 여기 있습니다. 포도당 싹 넣어주고 그러고 나면 포도당은 이제 세포로 들어갔죠. 그리고 인슐린은 일이 끝났으니까 집에 간다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막 나와서 인슐린들이 일을 하고 수많은 택배 기사들이 풀려가지고 일을 하고 자기 일이 끝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서 2시간이 지나면 피는 다시 깨끗해져야죠. 포도당들은 딜리버리가 다 끝났고 인슐린은 다시 다 돌아갔고 췌장으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혈관은 다시 이제 깨끗한 그래서 피검사를 우리가 공복에 하거나 식후에 2시간 있다 하고 음식을 먹자마자 피검사하면 뭐 엉망이죠. 막 그 안에 우리가 먹은 음식들 때문에 지방부터 시작해서 탄수화물, 포도당, 뭐 인슐린 모든 호르몬들이 돌아다니니까 요게 인슐린이 정상적인 사람 우리가 정상적일 때 건강할 때 근데 인슐린 저항이 생겼다. 인슐린 저항이 생긴 사람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세포가 인슐린 내가 별로 쓸 일이 없는데 이제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지겨운데 하루에도 택배 기사가 수도 없이 오는 거예요. 띵동띵동 택배 왔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뭐 먹었어요. 아침밥을 먹었어요. 아침밥을 먹고 출근을 했어요. 아니면은 아침밥을 뭐 와이프가 남편한테 애들을 아침밥을 해 먹이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밭을 갈거나 사냥을 하거나 운동을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거나 앉아서 TV를 보고 있어. 아침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친구가 연락이 와서 잠깐 만나자. 그래서 나가가지고 친구랑 카페에서 만났어요. 흑당 버블티를 둘이 같이 먹었어. 어? 그리고 나서 좀 얘기 수다 떠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점심을 뭐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돈가스 먹을래? 햄버거 먹을래? 점심밥을 먹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오후에 되니까 너무 피곤하고 나는 안 되겠다. 너무 피곤한데 믹스 커피를 먹거나 뭐 레드불 같은 에너지 드링크를 하나를 마셨어요. 피곤하니까.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됐으니까 밥 먹었어. 자, 그러면은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뭘 먹을 때마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지금 하루에 5끼를 먹은 거예요. 아니, 나 아침, 점심 사이에 흑당 먹을 때 반잔 마셨, 되게 조금 마셨는데 차라리 밥 한 공기 먹은 것보다 그 흑당 먹을 때 이만큼 먹었지만 그 훨씬 더 많은 인슐린을 나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단. 쭉쭉 빨아먹었으니까. 예를 들어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갈비 양념이 이렇게 그 붓으로 이렇게 양념 몇 번 이렇게 붓질한 거 그게 얼마나 돼요. 근데 그거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만큼 되겠지만 이게 훨씬 더 밥 한 공기보다 당을 더 치솟게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먹다 보니까 우리 세포 입장에서는 또 포도당, 또 포도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포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야,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가 세포가 계속 포도당을 받아들이면 세포에 독성이 생겨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세포들이 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세포들 중에 이거를 관대하게 받아줄 수 있는 세포가 딱 하나 있는데 지방세포예요. 그러니까 온몸의 다른 세포들이 지방세포한테 우리는 다 이제 안 받아줄 건데 인슐린이 와서 띵동띵동 해도 안 받아줄 건데 이게 인슐린 저항이에요. 인슐린이 저항한다 그래서 인슐린이 와도 안 받아주는데 지방한테 일단 네가 다 받아놔. 그 인슐린을 안 받아놓으면 어떻게 되냐? 혈관에 그게 우리 당뇨 의사들이 무서워하는 당뇨거든요. 혈당이 너무 높아서 이걸 놔두면 신장 망가지고 눈에 막
그 모세혈관 같은데 두꺼운 당이 끼니까 콩팥 신장 이런 데도 끼고 그러면 신장 망가져서 나중에 신장 다이얼리시스 그 신장 투석하게 되는 거고 신장 아니면은 이식하게 되는 거고 눈도 장님이 되는 거고 시력을 잃고 혈관에 이제 막히면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생기는 이런 무서운 현상이 있으니까 그냥 또 그 혈당을 마냥 세포들이 거부한다 그래서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혈관의 입장에서는 혈관은 다시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지방세포한테 이거 네가 일단 다 받아놔. 너가 일단 받아놓고 지금 우리가 쓸 일이 없으니까 네가 받아놓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은 받아다가 쓸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가 나오고 처음 배부터 나오고 몸에 살이 찌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 첫 번째 증상. 그리고 그 혈당도 계속 처리가 안 되고 당이 높으니까 당뇨가 되는 거고 혈압도 피가 끈끈하고 피가 이제 끈적끈적한 상태 인슐린도 많고 혈당도 많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돌리려니까 피를 돌려야 되니까 혈압이 기존 혈압으로는 안 되고 혈압도 올라가는 거고 혈관을 이제 다 망가뜨리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혈당이 인슐린과 혈당 둘이 혈관을 공격을 해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여기저기 혈관 균열이 생겨서 혈관이 터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또 막아야 되니까 그 누가 콜레스테롤이 그 작업을 하니까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기본인데 이걸 이해를 하면 이제 먹는 것도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간헐적 단식하는 거구나. 최대한 우리 몸은 굶는 시간이 길수록 좋아요. 하루에 2끼 정도 먹으면 딱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단순당을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가공식품 통해서 식당에서 먹는 것들 음식을 통해서 많이 먹게 되니까 단순당을 좀 섭취를 줄이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또 먹는 시간도 그렇고 단순당도 그렇고 그것도 앉은 자리에서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이 사람은 대사만, 소화 능력도 다르고 대사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대사 능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많은 걸 먹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식단을 통해서 체중이나 이런 것들, 이제 지금 혈관의 문제를 조절하는 건 맞는데 거기다 이제 운동을 더하는 이유는 단순히 옛날에는 우리들이 다 모르니까 야, 음식 먹는 거, 칼로리 들어오는 거 보다 운동을 해서 칼로리 더 쓰면 덧셈 뺄셈 얼마나 편해요. 덧셈 뺄셈 운동을 해서 더 많이 쓰면 되니까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는 거다. 들어온 것보다 내가 운동을 더 많이 쓴다. 근데 요거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는 거니까 택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이 대사 음식을 적게 먹고 하루에 2끼 먹고 할 때 대사가 떨어지면 그 대사가 푹 처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사를 끌어올리고 대사를 계속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운동 중에서도 이, 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하면 대사가 올라가 있어서 뭐 스쿼트 같은 것만 해도 그냥 하루에 100개만 해도 한 번에 100개만 해도 잠깐씩 쉬었다가 100개만 해도 내가 샤워하고 뭐하고 하는 동안에도 체온도 더 올라가 있고 대사도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단순히 칼로리보다 그거보다 그런 게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밤에 잠자는데 잠을 자야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운동을 우리가 또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운동이 가장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이제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과도한 운동은 그 운동 자체로 내 몸에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만 조금 조절을 하는 해가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내가 만약에 근데 안, 하, 안 하고 다른 것만 다 잘할게요. 먹는 거 다 잘하고 하는데 운동만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수능 보는데 국영수 다 봐야 되는데 나는 영어는 싫으니까 영어 점수는 빼고 다른 걸로 커버할게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운동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고 또 스트레스 그러니까 밥을 굶어도 살이 찌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밥을 굶어도 살이 찌는 건 콜티졸이라고 하는 아까 지금까지 인슐린 호르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슐린 말고 콜티졸 호르몬이 있어요. 콜티졸은 인슐린이랑 서로 다르게 움직여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먹은 음식 때문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그걸 갖다가 세포에 집어넣어서 혈당을 끌어내리는 게 인슐린이라고 하면은 콜티졸은 반대로 우리가 혈당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올려주는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이에요. 콜티졸 호르몬은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호랑이가 쫓아온다면 이러면 우리가 도망가야 돼요. 갑자기 뛰어야 되니까 맥박도 빨리 뛰고 심장도 빨리 뛰고 피부도 이렇게 땀도 많이 날 수 있게끔 되고 근육도 이렇게 줄여들고 그냥 갑자기 점프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상처나 이런 게 막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나도 아프지 않아야 되니까 염증을 낮추는 이런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인데 그 콜티졸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그
아침에 그게 아침마다 나와요. 우리가 아침에 자다가 이제 몸이 깨야 되는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굶고 잤잖아요. 하지만 음식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아무것도 안 먹었지만 이제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만약 우리는 지금 냉장고 열어서 뭐 먹으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옛날 같으면 이제 아침에 깨서 사냥을 해야 먹잖아요. 활동을 빈속에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아무것도 먹은 게 없으니까 뭐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당을 서서히 높여줄 수 있는 콜티졸 호르몬이 시간대 새벽에 알아서 나옵니다. 그럼 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뇨 환자 입장에서는 나 먹은 것도 없는데 아침마다 이게 아침 공복에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야,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콜티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아침이 아니더라도 열받는 일이 생기면 얼굴 부그럭부그럭 화나면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는 당이 올라가죠. 근데 문제는 운동도 스트레스잖아요. 우리 몸에 진짜 아까 호랑이가 쫓아올 때 내가 도망가는 상황, 진짜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 몸에 제일 큰 스트레스고 호랑이가 올 것 같아서 내가 미리 준비, 그것도 현대인한테 그게 스트레스거든요. 미리 걱정하는 게. 근데 내가 앞으로 더 많은 내 몸에 더 많은 리소스, 내 몸에 있는 뭐 에너지가 됐든 뭐가 됐든 더 많이 써서 활용한다고 하는 게 우리한테 실질적인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현대인들한테는 상상력이 더해진 건데 공포심이 준비, 걱정 이런 게 더해진 건데 그게 스트레스인데 내일 시험인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이 더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실질적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실질적인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운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그래서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몸을 망치는 운동이 있고 살리는 운동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 운동을 하시지만 아까 젊을 때는 아놀드 홍 대장님이 막 다그쳐가지고 뭐 새벽 6시가 뭐야 새벽 4시부터 운동하자 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30대 이후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인슐린의 저항성이 누구나 다 조금씩은 심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간과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콜티졸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불균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호르몬 불균형이 될 때 크게 세 가지 호르몬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인슐린, 두 번째 말씀드린 그 스트레스 호르몬, 새벽에 올라오는 콜티졸, 세 번째가 성장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 이렇게 세 가지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 인슐린 호르몬은 다른 말로 우리가 저장 호르몬이라고 해요. 저장. 예. 콜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 근데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살이 쪘다, 당뇨가 있다 그럴 때 제일 지금 많이 거론이 되는 게 인슐린이지만 이 두 번째 콜티졸이 여기를 기여하는 거를 지금 방금 들으셨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내가 받을 때. 근데 세 번째 중요한 성장 호르몬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장 호르몬 하면 뭐죠? 네. 아기들을 우리가 이제 성장시킬 때 그 성장 호르몬. 그거는 이제 어린애들 키 클 때 얘기고 우리는 다 컸으니까 우리 다 컸으니까 뭐 성장 호르몬 필요 없나? 그게 아니에요. 성인이 돼서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성인이 돼서는 이제 목적이 달라지죠. 나오는 목적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목적이 성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근육을 재생하고 또 근육을 성장시키는 호르몬이에요. 바디빌더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는 호르몬이죠. 스테로이드와 함께 성장 호르몬을 많이 주사를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얘가 리주비네이팅 호르몬이라고 해가지고 항노화, 젊음을 되돌려주는 노화를 방지하는 호르몬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빨리 안 나와버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노화가 더 빨리 되는 거죠. 나이대에 비해서.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주는 사람들은 좀 더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하게 이제 좀 젊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이제 아까 그 몸의 기초대사량,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초대사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을 통해서 기초대사량을 잘 끌어올려 놓으면 이 성장 호르몬이 다음번 운동, 내일 아니면 뭐 내일 모레 다음번 운동할 때까지 기초대사량을 높이 유지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서
기본적인 대사량을 올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50대 아주머니가 있고 대학교 21살짜리 대학교 1학년 남자애가 있어요. 둘이 아주머니랑 얘랑 둘이 같이 치맥을 먹고 밤에 맥주도 같이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잤어요. 엄마랑 아들이 50대 엄마랑 대학생 아들이 그러면서 밤에 잠을 자면서 이 대학생 아들 남자애 운동도 하는 애 몸도 좋은 애 얘는 자면서 그냥 뭐 600, 700칼로리를 그냥 숨만 쉬면서 태울 수 있는데 아주머니는 이제 2, 300칼로리밖에 못 태우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손해 먹고 들어가잖아요. 무슨 차이냐면 이게 기초대사량이거든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좀 누군가는 그냥 기본적인 대사가 높아서 숨만 쉬고 있어도 살이 잘 빠지는데 누구는 대사가 너무 떨어져 툭 쳐져 있어요. 근데 음식을 조절하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음식을 소식을 하면 대사가 떨어진다고요. 그걸 다시 유지해 주는 게 운동인 건데 그 운동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하이 인텐시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운동들은 오랫동안 그 대사를 이렇게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똑같은 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도 그 길이의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구는 더 오래까지 기초 대사량이 오래 가고 누구는 좀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짧다 비교적으로. 그게 성장 호르몬의 차이인 거죠. 성장 호르몬이 그 차이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근육량을 내가 늘리고 노화를 방지하고 살 빼주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에요. 엄청 중요하죠. 이게 좀 되게 성장 호르몬도 귀한 거네. 인슐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나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죽어라고 칼로리를 태우는 과정에 그거에만 막 매달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 호르몬들이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춰서 내 몸의 기초 대사량을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괜히 운동해가지고 더 악화시킬 것인가 요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운동을 하면 운동이 직접적인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향을 받고 운동을 통해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콜티졸이랑 성장 호르몬 두 가지예요. 인슐린은 상대적으로 먹는 거랑 내가 먹는 걸로 조절이 되고 성장 호르몬과 콜티졸은 운동을 통해서 조절을 한다고요. 물론 운동을 또 하면은 인슐린 센시티비티 아까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반대 인슐린 민감성 감수성이 올라가 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은 지금 요 운동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좀 낮아지고 센시티비티가 올라간다. 요 말은 근육세포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은 근육세포에서도 일어나지만 간에서도 간세포가 되게 저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포도당 에너지가 되게 많이 필요하니까 근육이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져서 인슐린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준비하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더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슐린은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콜티졸이랑 성장 호르몬은 운동으로 조절, 인슐린을 먹는 걸로 조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유리한가?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젊으세요, 다들. 젊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젊은 분들은 뭘 해도 견디긴 견딥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내가 알리고 좋고 그리고 내가 젊긴 하지만 액면상 젊지 실제로 내 몸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나한테 해당되나 요거 판단하셔야 되고요. 예. 자, 이제 먼저 피해야 되는 운동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당뇨 환자분들한테 미국에서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당뇨협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들한테 moderate to vigorous,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운동 아니면 격렬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 리프팅이 아니죠.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5회 이상, 하루에 30분씩. 너무 바빠서 30분 시간이 안 난다면 식사 후에 10분간 빠르게 걷기를 해라. 매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moderate, 중간 정도 운동이랑 vigorous, 격렬한 운동 사이에 호르몬 반응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저강도나 중간 강도 운동은 뭐 괜찮아요. 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근데 격렬한 운동은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자세히 다시 설명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면 식사 직후에 10분이라도 걸어라. 요거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나도 심적으로 그게 많이 가. 방금 먹었으니까. 칼로리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해줘야지. 할게 뭐 걷는 거니까. 그렇죠? 나가서 10분 걷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음식을 먹고 나면요. 앉아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네? 사자들이 음식 먹고 널브러져 있잖아요. 누워 있잖아요, 심지어. 음식 먹고 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알고 있죠?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음식이 누우면, 근데 원래는 역류성 식도염이 없어야 정상이죠.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위가, 음식이 들어오면 괄약근이 꽉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맞고, 안으로, 위에서 식도 있는 데도 딱 막아버려요. 그 안에 아무리 흔들어도 뒤집어도 흔들어도 나올 게 없어야 돼요. 요게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안 되고, 그 위에 그 식도 있는 부분에 위가 괄약근이 요만큼 열리면 이렇게 열리면 글로 음식이 나와서 이제 위는 위산이 나와도 쓰리하는 걸 우리가 속 쓰린 걸 못 느끼지만 요 식도 있는 요 부분은 보호가 안 돼. 위벽처럼 보호가 안 돼 있으니까 위산이 조금만 흘러나와도 이제 넘치면 아, 속 쓰려 이렇게 되니까 그분들 때문에 똑바로 있으라는 거죠. 네, 근데 원래 건강한 상태에서는 음식을 먹은 후에 10분 후에 누워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야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아까 호랑이가 쫓아오는 교감 신경이 활성화돼 콜티졸 호르몬이 올라가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음식 반대, 그 반대되는 경우들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야 되는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음식 먹고 나서예요. 소화. 우리가 교감 신경이 이렇게 흥분돼 있으면 내가 밥 먹고 있는데 누가 건드려가지고 기분 막아 숟가락 집어 던졌어요. 체했어. 그 부교감 신경이 아니라 교감 신경이 자극되니까 체하는 거거든요. 음식 먹을 때는 개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소화 잘 되라고 편해야 돼. 마음이 편안해야만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부교감 신경이 있어 혈액 순환도 잘 되고 위산도 잘 나오고 위에 소화 효소도 잘 나오고 근데 우리가 먹자마자 바로 걸으면 운동이잖아요. 운동은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위산이 나오고 효소가 나오고 이런 소화에 필요한 그 리소스, 이런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바로 걷는 습관은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먹고 누울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되고, 심지어 밤에 잘 때도 앉아서 자야 되는 심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위장장애나 소화불량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밥 먹고 나서 빠르게 아까 머러레이 중간 단계 강도로 걷는 습관을 계속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칼로리 계산에만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맞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30분 걸으면 170 칼로리 태우고 20분 걸으면 뭐 그보다 조금 덜 태우고 이렇게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스크루지처럼 그거 태워서 뭐예요? 아무 생각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계단을 올라가면은 뭐 두세 배 더 태울 수 있는데 막 그렇게 악착같이 해봤자 몸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칼로리에 꽂혀 있어서 그래요. 그 생각만 버리면 다다익선 이게 노 페인 노 게인 이러면서 몸을 혹사시켜야 칼로리 많이 써야 살이 빠진다. 이거에서만 벗어나면 이제 그런 거는 마음이 여유가 생길 수가 있죠. 운동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유산소 운동은 뭐 아주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이죠. 네, 몇 시간 동안 지속이 가능해야 유산소 운동이에요. 트레드밀에서 이제 이렇게 걷는 걸 하는데 조금 빠르게 해요. 산소가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말 그대로 산소가 계속 유산소 계속 공급되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지 않는 운동. 근데 이게 이제 낮은 강도의 운동인데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죠. 똑같이 걷는데 누구는 벌써 쓰러져서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한테는 유산소 운동이 아닌 거예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그럴 수 있죠. 어쨌든 그 유산소 운동의 기준은 딱 뭐 트레드밀에서 걷는 것, 공원을 산책하는 것 두 바퀴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말도 하면서 대화도 하면서 잠깐 이게 아니라 근데 대답해주고 숨이 조금 차더라도 그리고 근육의 젖산이 크게 뭉치지 않아서 다음날 알배기지 않는 거. 그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누구를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축구 나와가지고 5분 뛰고 다음날 알배길 수도 있고 10분 만에 다리 쥐가 날 수도 있고 운동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차이가 엄청 있는데 어쨌든 그게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은 그 심장 박동수로 따지면은 최대 내 박동수에서 60%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20대에서 뭐 지금 40대 이하 나이라 그러면은 심장 박동이 1분에 한 120번 정도? 그 정도까지가 유산소 운동이에요. 반대로 무산소 운동은 그 이상인 거예요. 산소 공급이 딸리는 운동인 거죠. 운동 강도가 너무 세서 내가 호흡을 통해서 산소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숨을 쉬어도. 이 근육이 필요한 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심장 박동도 60% 이상 뛰는 거. 80%. 분당 140에서 160. 그러니까 설사 내가 숨을 빨리 쉬는 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산소만 연료로 쓰는 게 아니라 포도당도 같이 연료로 쓰잖아요. 근데 그 포도당도 공급이 안 되는 단계인 거예요. 강도가 너무 높은 거죠. 몸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포도당은 이제 저장돼 있다. 내가 먹은 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장돼, 간에 저장되는 거 빨리 꺼내 쓰는 거거든요. 그 포도당도 이제 막 분해해서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꺼내서 쓰다 보니까 그거 분해하는 동안에 부산물이 발생돼요. 그게 젖산이에요. 젖산이 뭉치면 그 다음날 근육이 아픈 거죠. 예. 그래서 아령을 좀 줄었더니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팔이 다음날 너무 아프다. 스쿼트를 좀 했더니 오랜만에 스쿼트를 했더니 다음날 계단을 못 내려가겠다. 이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우리 급기훈련 가서 요즘 그런 거 없나? 급기훈련 가서 토끼팀 하고 났더니 다음날 다리 알배긴 거. 이게 다 젖산이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는데 내가 숨을 가쁘게 헉헉거리고 쉬고 근육이 아픈 운동. 네, 뛰면서 다리 아프다. 이게 다 무산소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령 드는 거부터 해서 이거 다 무산소 운동에 근력 운동, 무산소 운동에 해당하죠. 왜냐면 무산소 그거 오래 못 하잖아요. 1시간씩 못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무산소 운동도 30분 정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독한 사람들 60분씩 하는데 뭐 줌바 클래스가 됐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 에어로빅 클래스 그 뭐 펌핑하고 뭐 이런 거 요즘 뭐 많잖아요. 그 말은 에어로빅 유산소인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가서 무산소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주머니들이 그런데 많이 조인을 하시는데 어? 그 사이클 1시간 동안 하는 거 펌핑 1시간 하는 거 이렇게 1시간 40분이나 1시간 정도 이렇게 스케줄이 있으니 클래스를 따라서 하는데 그게 그분들 체력에 대한 무산소 운동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콜치졸 호르몬이 더 올라가는. 물론 그 10대, 20대 젊은 분들 운동으로 조금 단련이 돼 있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운동을 시작했으면 지금 처음에 운동 시작할 때 나랑 운동을 한 3주 정도 하고 나랑 다를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많이 할 수 있고 체력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뭐 에어로빅, 줌바, 크로스핏 이게 나쁜 운동이란 뜻이 아니라 대사가 떨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 45분, 50분짜리 수업을 다 못 따라가더라도 때로는 중간에 내 체력에 맞게 멈추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한다고 올림픽 메달 따는 것도 아닌데 그 클래스를 끝까지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클래스들이 지금 40대 아주머니들 기준으로 보면 처음 시작하는 분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90%예요. 네,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하고 그 다음날 뻗어서 일주일 동안 알아놓아서 못 갔다. 그럼 알아놓아서 못 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와중에 몸도 콜티졸 호르몬이 우리 몸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해져가지고 콜티졸이 올라간 거예요. 살 안 빠지죠. 안 빠져요. 네. 세 번째 운동이 이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인데 이것도 무산소 운동에 들어가죠. 고강도 너무 세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근데 아주 짧은 시간 하는 거예요. 이건 단 몇 분밖에 유지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그냥 포기하는 호랑이가 쫓아오는데 아이고 못하겠다 더 이상 먹어라 죽어라 이러고 포기하는 그 정도가 고강도예요. 고강도 보통은 그럼 30초예요. 30초 하고 30초나 1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짐에서 하는 운동들 보면 내가 엽기나 이런 거 스쿼트나 뭐 아니면 덤벨을 들고 이거 최대한 푸시하는 것도 많이 못 그거 보면 30초에서 1분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사이클을 뭐 랩을 한다 몇 개를 15개 세트를 한다 이렇게 할 때도 보면 걔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오늘 한다 그러면은 30초 보통 하고 1분 30초나 1분을 쉬고 인터벌이니까 또 해야 돼요. 땀이 마르고 체온이 다시 내려가고 심장박동이 내려갈 때까지 5분을 쉬었다가 또 하는 게 아니라 30초 쉬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또 30초 하고 또 쉬고 요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사이클이 딱 끝날 때 심장박동이 맥시멈 95%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심장 최고박동 수 220에서 지금 현재 나이를 빼면 됩니다. 네. 저를 예를 들면은 제가 48이니까 220에서 나이를 빼면 제 최고 박동수는 170, 172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한 편이라 180까지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하면 저는 170 정도까지는 이제 끌어올려야 그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시간은 얼마냐? 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냥 여기 지금 아놀드 대장님 훨씬 오래 시키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아침 프로그램 하는 거니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하면서 대장님이 때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못한다고. 근데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잠깐 쉬는 것도 괜찮고. 근데 대신 이 운동을 할 때 뭘 기억하시냐면은 내가 오늘도 이 대장님이 몇 분을 시킬지 모르니까 오늘 이만큼을 해야 되니까 조금 내 체력에 맞춰서 설렁설렁 이게 아니라 하다가 중간에 오늘 끝나더라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 하는 동안에 그 동작이 뭐가 됐든 그때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뭐 15개 하기를 딱 그러는데 15개를 못하고 내가 7개 하고 나서 끝나는 날 있더라도 최대한 그리고 나서 쉬었다가 또 다시 반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아니면은 내가 추가로 운동 나 혼자 할 때는 나 혼자 올 때는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게 좋죠. 그 운동 시간이 3분 정도가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때 나 혼자 할 때. 그럼 3분 하면 내가 사실 아침에 운동하고 난 다음에 오후나 저녁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죠. 3분 정도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운동을 하는데 10분째 뛰고 있다. 그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무산소와 유산소의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유산소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도 유산소 운동도 해주면은 심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고 폐, 호흡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이 좋아지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은 유산소 운동대로 좋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전략적으로 다이어트 살 빼기 할 때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내가 계속 할 수 있을 때 무산소 운동 아니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타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동물인데 얘가 130km 이상 달린다 그러잖아요. 오래 못 달리잖아요. 아시죠? 200m, 300m. 전력 질주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이랑.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이게 조깅이 아니라 전력 질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운동이 칼로리 관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쭉 접근을 해왔다면 저는 호르몬 균형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데 이 성장 호르몬 오늘 말씀드린 마지막 세 번째 성장 호르몬 이 성장 호르몬이 항노화 호르몬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사를 끌어올려준다 그랬죠. 근육량을 유지해준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운동 중에 성장 호르몬을 제일 많이 분비하는 운동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유산소 운동할 때는요. 성장 호르몬이 거의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와요. 되게 조금 나와요. 하지만 유산소 운동 나쁘다고 안 했어요.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혈관이 건강하려면 최고니까. 심장을 계속 트레이닝 해야 되니까. 그때 우리가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뭐 걸어서 출퇴근하고 지하철 타고 하면 어느 정도의 운동이 나오죠.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무산소 운동을 할 때 성장 호르몬이 좀 나오지만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 운동할 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3분 정도만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3분 만에 그 성장 호르몬이 200%, 아니 300%, 400% 증가해요. 그리고 좋은 거는 한번 나오면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디 가셨지? 어,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미국이라 그런가? 안 들어오시면 끝나는 걸로 연결해서 하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운동할 때 내가 방금 선생님 말했잖아.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고 파리 여행같이 왜 내 여자라고 말을 못해. 말하라고. 힘들면 힘들다고. 나 아프다고. 니네가 무슨 기계야? 그냥 선생님들한테 아프면 나 아파요. 그 대신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닥터조가 나랑 성격이 좀 비슷해. 나도 옛날에는 못하면 나약한 거였는데 나이가 드니까 아프더라고. 나도 아프다고. 근데 아파도 할 건 하라고. 그리고 여기서 본인 나이보다 늙어 보이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거야. 성장 호르몬이 노안.
그지? 왠 줄 알아? 내가 얘기했잖아. 성장 호르몬을 갉아먹는 건 너희가 하는 행동하고 음식이야. 걔들이 성장 호르몬을 갉아먹어. 어. 그리고 일단 키가 크고 등치가 크면 빨리 노화가 올 수밖에 없어. 그건 젊어서 성장 호르몬을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 응.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아쉽지만 나중에 또 연결되면 할 수 있으니까 아마 11월 중순경에 한국에 온댔거든. 그럼 내가 우리 단체 모임 때 한번 부르든지 할게. 닥터저를 직접 보는 것도 괜찮아. 어. 그리고 꼭 기회 되면 책 한 권씩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마 이 책에 투자한 15,000원, 18,000원이 너네가 나중에 병원 갈 몇 천만 원을 아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국에 오면 책 들고 와서 사인 받아. 괜찮아. 내 사람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금요일인데, 야, 억지로 인사 안 하고 나간 같은 느낌을 미련을 남기기 위해서 약간 그런 느낌은 드네. 그치? 갑자기? 그래서 그렇게 저 하는 여기 걸로. 왔어요. 다시 왔어요. 왔어. 다시 계속해요. 네, 어디까지? 그래서 콜티졸 호르몬 같은 경우는 그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나올 일이 거의 없죠. 네, 그 응급 상황이 아니니까 걷는 거. 근데 무산소 운동을 할 때는 콜티졸 호르몬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헉헉거릴수록 오래 갈수록 오래 가고 정말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까 내 수준에 너무 과한 내가 줌바를 막 45분씩 계속 하고 있으면 코티졸 수치가 엄청 높아질 거예요. 살이 더 찌는 거죠. 나 운동을 나 에어로빅 다니는데 살 안 빠져. 에어로빅 다니는데 처음에 좀 빠진 것 같더니 네. 운동을 하고 나서 네가 너무 맛있는 걸 잘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엄청 코티졸 수치가 높아지면 굶어도 살이 찐다 그러죠. 코티졸이 인슐린을 그 코티졸은 혈당을 높이니까 그 혈당을 높이면 인슐린 또 따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음식을 정말 안 굶고 막 이를 악물고 했는데도 계속 이 악순환에 빠져가지고 혈당이 계속 높이는 당도 안 내려가. 나 굶었는데 왜 이렇게 당이 높아. 나 굶었는데 왜 인슐린 저항성이 안 없어져. 당이 살도 안 빠지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염두에 둬가지고 운동을 하실 때 적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운동은 뇌 건강에도 정말 치명적으로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 건강이 가장 사람들이 운동은 머리 쓰는 것과 반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희가 요즘은 안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클 때는 저희 어머님이나 이제 어른들이 운동팀에 있는 애들은 공부 다 손 내려놓고 실제로 그런 애들이 많았고 가지고 머리 나쁜 애들이 운동하는 그렇지 않고 요즘 다 프로 선수들 보면은 머리도 좋아야 성공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하는 애들이 학교 성적도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 운동을 한다고 공부를 내려놔가지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많았던 거지. 실제로는 내가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고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우리가 공부 잘하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뇌 인지 능력 그냥 건망증 단순히 그 정도 되면 치네 그건 아직 좀 멀었고 그렇죠 여러분의 나이에서 저도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걸리는 건 아니고 천천히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80대에 치매가 생기지 않으면 뭐 79세부터 관리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40대, 50대 때 어떻게 사냐가 중요하고 물 먹고 살았냐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뇌는 단순하게 또 뭐 기억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 뇌가 제일 중요시 하는 건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우울증. 네. 기분이 좋고 안 좋고 내 무드 기분이 노래에서 콧노래 콧바람 나오고 노래 좋고 이러려면은 운동이 도움이 되는 거야. 상쾌한 그 기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알게 모르게 뭔가 모르겠는 우울감이나 기분 짜증이나 짜증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게 뭘로 그 세로토닌 호르몬이거든요. 뇌에서 나오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아까 인슐린처럼 민감성이 생길 수 있는 게 운동인데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운동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안 되는 과정이 안 되면은 우울한 사람이 불면증도 있는 거고 불안장애나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감정 뇌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뇌라는 게
우리 또 이제 둘 중에 하나지. 머리 공부할 때 쓰는 거 아니면 그다음에 기분, 그다음에 스트레스. 우리 뇌는 이제 그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뇌가 처음에 이렇게 생물이 미생물이 생물이 이렇게 하면서 동물이 되고 팔다리가 나오고 이렇게 진화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뇌가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는 감각 이렇게 보는 것도 시각적인 거 듣는 거 뭐 누가 이렇게 건들면 만지면 센세이션 터치 뭐 이런 것들 감각 수용을 다 정보를 입력을 해가지고 야, 이거 상황이 안 좋은데 도망가 해가지고 근육으로 움직여서 뛰어서 도망가는 이게 생존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는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이유가 시험 망쳤어. 이 스트레스 받으라고. 아니, 누가 내 욕을 했어. 팔 걷어붙이고, 열받아. 가서 한탕 해야지. 이러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뇌는 운동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뇌랑 가장 커플이 잘 좋은, 궁합이 잘 맞는 게 운동인 거고, 운동을 해줘야 뇌가 좋은 거고, 머리가 좋아지는 거고, 그 뇌가 활성화가 되니까 뇌가 아주 뇌에 거미줄 치지 않고 뇌가 활성화가 되니까 호르몬이 생기고 만들어지고 돌아가고 하니까 호르몬 균형이 쫙 잘 맞아주니까 아까 도파민 이런 중독에도 빠지지 않는 거고 도파민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독에 빠지잖아요. 아니면은 세로토닌 호르몬 해가지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고 이런 조절이 나중에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스트레스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뇌의 세로토닌 수치를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직장을 때려칠 수도 없고 집안에 뭐 관계가 지금 친구들이랑 관계가 안 좋거나 내가 결혼을 했으면 집안에서 관계가 안 좋으면 기분이 개판인데 이거 갑자기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직장 때려칠 수도 없고 인간관계 갑자기 끊을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운동인 거죠. 운동이 그거를 조금 운동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실험을 좀 있고 몸이 바꾸니까 내가 좀 생각을 들으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호르몬적으로도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여기 받았는데 집에 가서 운동을 해. 한강에서 뭐예요? 어디 을지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물을 흘린다 이런 것처럼 번지수가 딴 데 가서 억지로 푸는 것 같지만 효과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할 때 가장 행복하더라. 운동을 통해서 뇌에서 나오는 것들 호르몬의 균형이 맞아야 모든 균형이 짝짝 맞아야. 근데 호르몬 중에는 그렐린 호르몬도 있어요. 식욕이 억제가 안 되는 거. 이것도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운동의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아놀드 홍 대장님이 운동을 메인으로 삼는 거 그리고 이분은 많이 아니까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할 텐데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요거에 이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들여다보시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내 몸을 바라보는 그게 조금 달라질 거예요. 단순하게 눈 가리고 하래니까 열심히 이빨 안 물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먹고 싶은데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으면서 안 먹고 이런 타원이 아니라 내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눈을 뜨고 보고 나서 내가 판단 내 몸도 내가 관찰해 가면서 음식을 이렇게 뭐 나는 간헐적 단식을 하되 아침을 굶는 것보다 나는 저녁 굶는 게 나한테 맞더라.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하는데 나는 고강도 인터벌 제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2, 3분만 해도 된다.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나는 조금 더 오래 하는 게 나한테는 맞더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열린 자세로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눈 가리고 아놀드 홍 대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요. 나중에 혈압이 높아서 병원 갔을 때 의사가 혈압약 먹으면 그대로 먹어요. 그런 거보다는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혈압약을 그냥 내가 마냥 그냥 혈압이 높아서 먹고 혈압이 이제 혈압약 먹었더니 혈압이 120, 80으로 정상이 나왔어. 그랬더니 나는 이제 이제 됐다. 모든 걱정을 난 내려놔도 되는 것이고 이 혈압약을 먹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네, 관절염이 생겼네, 근육통이 생겼네. 이 세 가지 제일 많거든요. 나머지 이제 치매인데 이건 나이 드신 분들. 근데 이 부작용과 혈압을 그냥 맹목적으로 낮추는 거에 트레이드오프 이게 충분한 교환 가치가 있는가 따지면 그럴 바에는 내가 운동이나 하고 심호흡만 천천히 해도 혈압을 10 정도 낮출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선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이 필요가 꼭 있지 않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들은 약을 처방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적으로 안 돼요. 법적으로 다른 걸 처방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약을 처방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약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들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건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 몸을 관찰하는 거에 대한 좀 지금까지는 안이하게 살고 외부에서 좀 정보만 믿고 살았다면 지금은 내가 들여다보면서 내가 나한테 맞춰보면서 요거에 대한 눈이 열리고 태도가 바뀌는 것만으로도 요 프로그램의 가치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많이 여러분들이 써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얘들아, 그 유튜브에 닥터조라고 치면은 닥터조 선생님 10만 넘으니까 엄청난 구독자를 보유하는데 가서 영상 꼭 보면 도움 될 거고 구독해주면은 이분이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행동을 하신 분이거든. 진짜 이분도 말보다는 행동파 완전 우리 그 이영훈 선생님하고 닥터조하고 나하고 셋이 삼형제인데 그 중에 행동 대장격이거든. 나보다 더 셀 거야. 그러니까 해주고 혹시 11월 달에 한국에 오시면 우리 아이들 혹시 기회 되면 와서 사인해 주실 거죠? 왜 대답 안 해? 해줄 네, 거야, 안 해줄 거야? 해줄 거죠? 대답했어요. 아, 알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고생하셨고 얘들아